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제 근 3년 가까이 지속됐던 긴축의 상황을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금리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부자된 느낌을 주고 소비를 진작하면서 경기를 활성화했던 건 꾸준히 해왔던 정책이고,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에 더 많은 유동성을 풀어 제끼면서 상황을 유지해 왔습니다. 사람들 빚을 갚지 않아도 되니까 계속해서 돈 쓸 수 있었는데, 이게 물가 상승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우리는 긴축의 시대를 겪었어요. 22년부터 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긴축을 유도했죠. 긴축이라 함은 유동성을 축소하는 것을 뜻합니다. 미국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렸고 대출의 규모가 축소되는 디레버리징의 과정 근 3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 시기 동안 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돈을 푸는 정책을 했는데, 이제 긴축의 시대가 끝나는 시점에서 오히려 우리는 본격적인 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부동산의 버블, 유동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죠. 버블이 꺼지는 것, 계속해서 돈을 풀어서 이 자산의 가치를 유지해 줄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한계점에 부딪힐 때 이루어집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됐던 시점, 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고 중국이 헝다 사태를 겪으면서 부동산 자산 비중이 극에 달했을 때 거품의 붕괴는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 여전히 가계자산의 80% 가까이는 부동산에 쏠려 있습니다. 19년도 기준했을 때 비금융 자산의 비율이 80%나 됐죠. 이미 우리보다 먼저 부동산 시장의 몰락을 겪었던 일본,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일본은 금융과 비금융의 비율 6대4 정도 되고, 미국은 7대3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동산 버블이 꺼지는 과정에 있는 중국 같은 경우 우리와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나라보다 더 극심한 과열을 겪었다고 볼 수 있는 중국 같은 경우도 부동산 대 금융의 비율, 우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비율로 부동산의 모든 자산이 쏠려 있습니다. 19년도 기사인데 이때 부동산 대 금융 8대2였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부동산 침체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의 판매량 감소하고 있죠. 특히나 선분양 같은 경우 30% 가까이 급감을 했어요. 짓기만 하면 팔리는 시장에서 이제 그 사업이 완료될지 안 될지 굉장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선분양에 대한 비중이 급감을 했습니다. 완공된 부동산 판매를 촉진하는 정책, 즉 미분양 물건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걸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판단은 여전히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이 80%를 차지한다는 것,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소득으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수준의 가격에 이르렀음을 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택 가격, 소득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금액을 보이고 있죠. 서울의 중산층이 월급 한 푼 안 쓰고 32년을 모아야 강남의 집을 매입할 수 있을 정도로 집값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냥 중간 정도 가격의 집을 사려고 해도 집 한 채 사려면 10년 넘게 걸리는 것, PIR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 액이 소득으로는 집값을 따라잡을 수 없음을 뜻합니다. 특히나 똘똘한 한 채로 10년을 모아도 불가능한 수준으로 가격이 올라가 있죠. 또 고소득 가구의 경우에도 똘똘한 한 채 사려면 평균 15년간 월급 한 푼 안 써야 그 집값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주택 가격은 극점에 달해 있음을 뜻합니다. 소득은 고만고만한데 집값은 치솟아 오르니 이 집을 사려면 대출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부채를 통해서 닿을 수 있는 가격, 그 가격 수준이 올라가다 이제 그 한계에 달하면 결국 거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거래량은 급속도로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예전에 5억 하던 집이 100채가 있으면 500억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5억 하던 집이 10억이 되면 1000억이 필요한 거죠. 추가적인 500억이 대출을 통해서 조달되지 않으면 이 시장의 가격은 유지가 될 수 없어요. 여기에 100채로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가격은 기존의 주택 가격보다 새 집이니까 훨씬 비싸고, 이 가격을 채워주기 위해선 더 많은 대출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대출이 줄어들게 되면 거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거래량 터졌다고 난리 쳤지만 8월 들어서 급속도로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죠. 전국적인 거래량 보면 정부가 정책금융 규제 철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끌어올려서 올해 들어서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치만 이 거래량, 유동성의 확장기, 즉 영끌이 한참이던 시기, 저금리에 돈을 마구마구 빌려주던 그때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한계를 보이고 있어요.
서울의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전국의 부동산에 영향을 줬죠. 집값이 올라가고 긴축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거래량 1000건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올해 들어서 점차 급증을 하더니 7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 9,500건을 찍었어요. 그치만 극심한 내수 침체, 또 아직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되지 않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말하는 핫한 시장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울산의 거래량 그래프를 봐도 그렇고 부산의 거래량 그래프를 봐도 그렇습니다. 대구같이 먼저 침체를 겪었던 지역,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하는 지역쯤 돼야 거래량이 올라갈 수 있었어요. 거래량이 올라간데 그만큼 대출이 추가로 증가를 했습니다. 8월 가계대출 8조 원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이제 잠긴다고 하니까 8월 마지막 하루에는 주담대가 1조 6천억이나 올라갔습니다. 신용대출 이런 것까지 하면 9조 원이 넘게 급증하는 양상이 나타났어요. 가격 조정이 좀 있었던 지역 같은 경우 거래량이 상승을 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여전히 침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일부 지역 같은 경우 가격이 많이 조정되지 않았지만 다시 돈을 풀어주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수요가 살아나면서 거래량이 증가를 했어요. PF 시장의 유동성 문제 이런 게 불거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이 예상되면서 15억 대출 규제 풀리고 12억 중도금 규제 또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서 부담감을 크게 느꼈던 가게한테 더 갚는 기간은 오래 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말라고 대출을 장려한 결과 거래량이 살아났어요. 50년 모기지 정책금융을 풀었고 신생아 특례를 통해서 긴축의 시대에 저리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 마중물이 됐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이 하수상하니까 똘똘한 채로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서울, 경기의 거래량만 유독 상승할 수 있었죠.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를 철폐하면서 그동안 눌려있던 잠재적 수요층이 약간 조정된 가격에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한다며 뛰어들었어요. 그치만 대출은 한계 상황이었기 때문에 DSR 적용 등 이런 게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거 유예시켜줘 가면서 돈 빌릴 수 있는 시간을 더 연장해줬고 폭발적인 수요를 이끌어냈습니다. 집이 1, 2년 동안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보러 오지도 않는 시장에서 이런 수요들이 가세하니 시장은 다시 호가를 올리기 시작을 했고 언론은 앞다투어 기사를 썼죠. 여보, 누구 집은 얼마 올랐대? 신고가를 찍었대? 연예인이 100억짜리 집을 샀다? 이런 언론의 동력까지 합세하면서 거래량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제 대출이 잠긴다고 하니 8월의 거래량 급속도로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긴축의 시기를 겪으면서 연끌 때 많으면 한 달에 16,000건씩 거래되던 아파트 2,000건 남짓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대출도 대폭 늘고 그에 따라 거래량도 상승을 했어요. 그치만 7월 정점을 찍고 8월에는 절반 수준의 거래량으로 거래는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 7월 9,000건 가까이 되는데 8월 신고 4,300건, 나중에 추가되는 것까지 고려하면 약 5,000건대로 40% 가까이 거래가 줄어들었어요. 집값은 정말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게 맞나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 살펴보면 22년 1월에 9억 6천이었던 거 올해 9월 8억 6천 수준으로 평균 거래가는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대출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거래가 움직였다고 볼 수 있어요. 작년 9월과 비교해도 가격은 다시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거래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평균 거래 금액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결국 다시 하락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대출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없는 지경의 가격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제 진짜 긴축의 시간이 도래를 했습니다. 이미 예정된 대출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실거래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이런 거래들 잔금까지 통상 2개월의 시간이 있으니 이 늘어난 거래량에 상응하는 기승인 대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분양한 아파트들 너무나 많죠. 이런 집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 또한 예정이 되어 있고 이미 분양을 해서 이제 입주로 돌아오는 아파트들, 잔금 대출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대출은 역대급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대출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죠. 정부는 더 이상 대출에 대한 완화적인 정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력이 없어요. 대출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은행들, 부동산으로 들어가야 할 예정된 유동성을 고려하면 다시 대출을 조율하는 명령이 내려온 이 시점에 다른 부분에 대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빚내주기가 집값 유지, 나아가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게 불가능한 현실이 이제 도래를 했어요. 당장 대출 줄여야 하는 특명이 내려왔고 주담대에 대한 각종 규제가 은행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KB 1주택자 수도권 추가 구입 목적 주담대 중단했죠. 우리은행에서 먼저 했고 지금 5대 은행 다 주담대를 줄이고 있습니다. 농협은행도 추가 대출을 중단을 했죠. 5대 은행 모두 가계대출 억제에 들어갔습니다. 자고 나면 달라질 정도로 급격하게 대출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주담대에 있으면 신용대출 또한 제한을 하죠. 스트레스 DSR 도입 예정됐던 건데 2달이나 연기를 했죠. 근데 이게 본격적인 시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수도권 지역 주담대 갈아타기 목적 대출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1주택자가 주담대 받을 때 신용대출 한도도 제한이 되죠. 신용대출 1억 벌면 1억까지만 대출해주고 타행의 대출이 있으면 그건 까고 대출을 해줄 정도로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은행권뿐 아니라 삼성생명 이런 데도 주담대 제한에 들어갔죠. 기존 집 처분하는 조건의 대출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이자만 내면서 쓸 수 있는 상품, 이런 상품도 취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DSR 적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30년 정도 하던 모기지 40년, 50년 이렇게 늘려서 했었는데 이거 다시 30년으로 원상복귀하는 조치 하고 있고 갭 투자, 처분 조건부 대출 이런 거 제한하는 조치 은행마다 방법은 다르지만 어쨌든 주택담보로 대출해주는 것 자체를 줄이는 조치 신속하게 진행 중입니다. 은행 대출 막히니까 상호금융 이런 데서 비슷하게 대출해준다. 은행권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대출이고 규제 확대되기 전에 마지막 대출이다. 광고를 통해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출 알선하고 금융사한테 수수료 받는 이런 건데 지금 한시적으로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준다. 이런 절판 마케팅도 등장하고 있지만 이들 또한 은행권 대출 규제가 곧 상호금융권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가게한테 더 이상 빚을 내줄 수 없을 만큼 많이 내준 상태에서 정책금융을 통해서 그동안 DSR 규제 적용을 배제시키고 또 집이 있는 사람들 자금 융통할 수 있게 정부가 돈 빌려줘라 했기 때문에 빌려줬는데 이제 와서 다시 조이라고 하니까 할 수 있는 조치 금리 올리고 대출 상품 제한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출의 문은 좁아지고 있습니다. 은행이 이렇게 대출의 문을 잠그니까 당장 둔촌주공 같은 경우 난리가 났습니다. 각종 은행의 대출 규제, 조건부 전세 대출에 대한 제한이 둔촌주공의 케이스와 같죠. 둔촌주공 같은 경우 당장 분양이 안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입주 안 해도 된다. 잔금 때 전세 놓으면 된다. 이렇게 사람들의 수요를 모았던 곳입니다. 근데 이들 전세 놓으려면 전셋집에 들어오는 임차인 전세 대출을 받을 수가 없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 중단하기로 한 전세자금 대출에 해당되고 이런 갭 투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은행이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이들 잔금 마련할 길이 막막합니다. 둔촌주공 살리기의 핵심이 실거주 유예이고 입주 때 전세 놓을 수 있다. 갭 투자를 독려하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금융권이 가계부채 줄이기에 돌입을 하니까 돈을 구할 길 막막해질 수밖에 없어요. 해당 단지 12,000가구입니다. 단권일의 최대 재건축 사업이죠. 청약 당첨자들 초기 계약금 20%만 냈고 나머지는 대출로 충당을 했습니다. 입주를 위해서 남은 잔금과 중도금 대출 상환해야 하는데 이 자금 국민평형 기준에서 10억이 넘게 필요해요. DSR 2단계 적용으로 소득이 적으면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드는데 여기에 전세 놓으려고 해도 이 전세에 대한 대출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12,000채의 집 그 자금을 조달하길 막막하니까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죠. 이미 돈을 빌린 사람들 또한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5년 전에 금리 낮을 때 2%대 뭐 이렇게 대출 받아서 쓴 사람들이 있는데 만기가 도래하고 있죠. 고정형 주담대 만기 도래하는 거 20조 원에 달합니다. 지금 변동형으로 전환하면 2배 가까운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대환 대출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우려하고 있죠. 19년 말에 533조, 20년 말에 584조, 이 주담대들 고정금리로 취급했던 이런 주담대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으니 대환대출 대란도 가세 예정입니다. 이 주담대 5년 만에 소득으로 다 갚아낼 수 없죠. 다시 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부동산으로 들어가기로 예정된 자금을 조달해 주기만도 은행은 버겁습니다. 승인된 대출, 중도금, 잔금, 천문학적 대출이 예정되어 있기에 이를 대비할 룸이 필요하고 이 얘기는 미래에 예정된 대출만으로도 더 이상 추가적인 대출이 어려운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금융상황, 더 이상 가계대출을 늘릴 수 없는 지경까지 왔음을 뜻하고 이를 누르기 위해서 가계대출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긴축의 시간 동안 오히려 대출을 풀어줬던 이유 사실상 PF 프로젝트 부양을 위한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했어요. DSR 2단계 적용 원래 7월부터 예정되어 있었는데 금감원장 2달 유예한 이유 밝혔죠.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이걸 했습니다. 또 정부 이미 나간 대출들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기업의 부채를 가계로 부채로 이전시키는 과정을 했고 이를 위해서 사람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지만 이제 한계 상황이 왔습니다. 정부 올해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갖고 있던 예산의 65% 가까이를 이미 집행을 했죠. 적자는 100조 원 가까이 쌓였습니다. 근데 걷어들일 세수는 32조 적자가 예상되고 있죠. 실질 소득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자영업자 작년에만 100만이 폐업을 했고 올해는 더 빠른 속도로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부동산 부양책을 편 결과 가계부채는 폭증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내수 침체는 가속화되고 있으니 다시 대출을 규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고 이에 맞춰서 은행권들 움직이고 있어요. 다시 대출 규제한다고 하니까 실수요자만 억울하다 난리 치니까 또 말을 바꾸고 있지만 결국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정책 당국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위원장이 교통정리한 거 은행 자율에 맡긴다. 은행 자율에 맡겨서 은행권들 지금 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소득은 줄고 빚은 쌓이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실수요자 불안하다 여기저기 떠들고 있지만 팩트는 부채가 감당 불가 수준이라는 거죠.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정책자금 풀고 상생금융 이야기하면서 은행권 금리 인하 압박하고 이렇게 대출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PF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DSR 도입을 연기시키고 이런 조치들을 하니까 다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조짐이 나타났어요. 감당 불가 부채 수준에서 대출 수요는 폭증하니까 다시 금감원 조치하라고 했죠. 긴축의 시대가 끝나가고 금리를 내려야 하는 시점에 금리를 오히려 올리면서 대응하려고 하지만 사람들 다시 부동산값 오를까봐 금리가 얼마여도 좋다 대출 받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금리 올리는 것만으론 대출이 증가를 조일 수가 없으니 다른 각종 규제 방법들을 은행이 자체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온갖 조치를 했지만 이 여력이 바닥났음을 보여주는 것, 이제 정책금융도 적극적으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디딤돌 버팀돌 대출, 정책성 대출, 올해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이죠. 주담대 증가액 중 정책 대출로 나간 게 70%를 차지할 정도로 정부가 부동산 값을 부양했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이 증가를 한 겁니다. 이러니 정책금융 금리도 올리고 이용 요건도 강화해서 대출을 억제하는 조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책대출 DSR 예외 적용 대상인데 내부관리 목적 DSR 이런 거 도입해서 규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이상 대출로 부양하기 어려운 상황 처해 있어요. 신생아 특례 대출 2억 원까지 상향시킨다고 하면서 대출 더 풀어줄 거고 이러면 능력 있는 사람들 또 집 살 거니까 집값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사실상 연기됐습니다. 가계빚이 급증하니까 지금 언제 이걸 할지 무기한 연기됐어요. 닿을 수 없는 수준의 가격까지 올라갔고 이 가격을 채워줄 수 있는 빚을 더 이상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눌려있던 수요 폭발했던 7월 이후로 거래량 급감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남들은 이제 긴축을 끝낸다 하지만 우리는 진짜 긴축의 모드로 전환되고 있어요. 둔촌주공 사태가 벌어졌던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긴축의 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말 내년까지 그동안 분양됐던 수많은 물량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신축 물량에 대한 대금을 치르기 위해서 대출이 필요한데 이 대출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으니 흐름의 역행에서 부양했던 그 부작용이 곧 나타나게 됩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 10,000건 가까이 됐다. 뭐 엄청 많이 된 것 같이 여겨지지만 둔촌주공 이 한 단지 입주만 해도 12,000세대입니다. 12,000세대의 집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유동성의 공급이 필요한데 대출의 문은 닫히고 있으니 찐 긴축이 시작되는 이 시점, 과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계속 올라가는 시장 경험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사줄 수 있는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그 집값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조급한 마음 버리고 시장을 좀 관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